알면 똑똑해지는 생활문화 속 비하인드 스토리. 이 책은 EBS 오디오 콘텐츠 팀에서 제작한 책이다. 총 4권의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 흥미로운 책이다. 총 5개의 장에는 50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기호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고 밑줄까지 쳐가면서 읽게 되는 책이다. 가운데 손가락이 욕이 된 이유. 원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것이 욕은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가리키는 것은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의미했을 뿐이다. 더구나 그리스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으므로 가운데 손가락을 펴는 것에 모욕이나 욕설의 의미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로마 시대의 가운데 손가락이 비로소 모욕을 뜻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으나 나중에는 포악스럽게 낭비를 일삼아 원성을 산 3대 황제 칼리굴라가 관련되어 있다. 칼리굴라의 충성스러운 근위 대장 카시우스 카이레아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는데 생김새가 단아하고 목소리까지 가늘었다. 칼리굴라는 이런 카시우스가 손에 입맞춤할 때마다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며 그를 동성애자라고 놀렸다. 그러자 궁궐의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쭉 펴 보이는 행위가 점점 성적인 모욕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의 세력권이 미치는 곳으로 퍼져나갔다. 칼리굴라는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결국 카이레아를 비롯한 신하들의 손의 삶을 마감하고 만다. 장례 문화 속에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 지속된 일제강점기는 우리 문화 속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 국화로 둘러싸인 영정사진, 유족들이 착용하는 완장이나 리본, 삼배수의 등이 장례식을 대표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전통처럼 인식되는 장례 문화가 일제 문화의 잔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선 정기 신숙주와 정척 등이 의례와 예법과 절차에 관해 서술한 책 국조 오레이에 따르면 당시에는 생전에 고인이 입었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사용했다. 왕은 골룡포를 관리는 관복을, 여성은 혼례복을 수의로 사용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수의의 재료는 삼배가 아니라 비단이나 명주 등이 쓰였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삼배옷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삼배를 수의로 지어 고인에게 입히는 풍습은 일제강점기 때 시작되었다. 1934년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의례준칙은 조선의 전통 생활양식 중 각종 의례를 개선한다며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권했다. 고인을 위한 수의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비단과 명주 사용을 금지하고 삼배로 수의를 만들 것을 강제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을 통제하고 전통 문화를 말소하여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일본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일제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다. 수의가 삼배로 바뀌면서 유족이 입는 상복도 바뀌었다. 오늘날 고인이 입는 삼배옷이 원래는 유족이 입던 상복이었다. 삼배옷에는 고인을 떠나 보낸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렇기에 왕을 잃은 신하나 부모를 여인 자식이 입었다. 죄인을 상징하는 삼배옷을 고인에게 입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례 문화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는 수의만이 아니다. 유족이 착용하는 완장과 국화로 치장한 영정 사진 등도 일제강점기의 흔적이다. 유족 완장은 삼배와 마찬가지로 의례준칙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잔재는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남아있다. 남성과 여성의 기호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남성과 여성의 기호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기호를 성별의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 명명하고 생물 분류학의 기초를 다진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이다. 그는 1751년 발표한 논문에서 식물의 암술과 수술을 구분하기 위해 이 성별 기호를 사용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성별을 구분하는 용도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호를 린네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당시 천문학에서 남성을 뜻하는 기호는 화성을, 여성을 뜻하는 기호는 금성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었다. 린네가 천문학에서 쓰이던 이 기호들을 동식물의 암수를 구분하기 위해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화성과 금성은 로마 신화의 마르스와 비너스를 의미한다.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므로 그를 상징하는 창과 방패 모양을 본떠 화성을 나타내는 남성의 기호가 만들어졌고,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의 손거울 모양에서 금성을 뜻하는 여성의 기호가 만들어졌다.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기호 중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익숙해진 블루투스 기호가 있다. 이 기호는 10세기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이었던 하랄 블로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블로타는 푸른 이빨이라는 뜻인데 그가 평소에 블루베리를 즐겨 먹어. 치아가 항상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블로탄을 영어식으로 번역한 단어가 블루투스이다. 블루투스 개발자는 당시 난립하여 여러 무선 통신 규격을 하나로 통합하기를 원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일한 강력한 왕 하랄 블로탄의 이름에서 블루투스를 따왔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도 유래를 알고 나면 조금 더 의미있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다. 바이킹족이 바꾼 영어. 원래 영어는 켈트족의 언어였다. 켈트족이 기원전 6에서 4세기 무렵 갈리아와 브리타니아로 진출했다. 기원전 55년에 로마가 브리튼 섬을 정복하여 켈트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4세기에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침략하자 로마는 브리튼에서 군사를 철수시켜 서로마로 향한다. 로마가 사라지고 브리튼에는 켈트족의 부족 간의 전투가 계속되었다. 켈트족은 앵글로색슨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원주민들을 내쫓고 브리튼 섬 남쪽을 차지해버렸다. 앵글족이 사는 섬이라 잉글랜드라 불렸다. 앵글로색슨족은 게르만족 특유의 부족 단위 생활을 유지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여러 왕국이 대립하게 되고 이런 혼란을 틈타 바이킹이 쳐들어왔다. 바이킹과 무려 871년간 9번의 전투를 치르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바이킹과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었다. 당시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하는 고대 영어는 독일어의 기초한 게르만어였다. 그래서 단어의 복수 형태가 불규칙했다. 그래서 바이킹족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바이킹족은 복수 구조가 매우 복잡한 고대 영어를 익히기 어려우니 영어 문법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단어 복수에 s를 붙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단어들, 예를 들어 children, 이나 티스 등의 기억하기 쉬운 단어들은 고대 영어의 복수형을 간직하게 되었다.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이야기이다. 이 책에는 화투에 담긴 역사적 사건, 더치커피를 개발한 나라, 하이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등등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책이다. 가볍게 읽기 좋고 신기해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잠깐 이동할 때 읽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지식들도 쌓일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